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줄어드는데 돈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앞으로 벌면 되지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 하나하나가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먼저 나오고 아직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미래가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정도로 살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은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혹시 이 불안이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일까요?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집착에서 생긴다고요. 우리는 흔히 노후의 불안을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안전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과 기대에 대한 집착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로 가득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며 자식들은 점점 자기 삶으로 멀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현실과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치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만큼만 쓰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남들만큼이라는 말 속에는 끝없는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친구는 여행을 간다는데 이웃은 새 차를 샀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은 금세 초조해집니다. 비교는 마음에 불을 붙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남과 나를 나누는 순간 이미 평온은 멀어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불안을 통제하려 합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만 늘어나면은 마음이 잠깐 편해지고 반대로 줄어들면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통제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계, 세상의 변화 중 어느 하나도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만큼은 붙잡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가? 아니면 불안해서 돈에 매달리는가? 이 질문을 가만히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작은 진실이 올라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불안은 이미 마음속에 있고 돈은 그 불안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줄이고 모으고 계산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낮추고 호흡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것을 3번만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 쉬고 있다. 당장 무너진 것은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불안은 늘 미래에 있고 평온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돈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약을 강요하거나 욕망을 억누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의 뿌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정되고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종종 반대입니다. 예전보다 더 쉽게 불안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삶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수입이 줄고 몸이 느려지고 관계의 모양이 달라지는 모든 과정이 무상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이 정도 생활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 말 속에는 과거의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나, 과거의 소득, 과거의 생활 방식을 지금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상한 세상에서 과거의 기준을 현재에 그대로 들이대면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집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굳어 있으면 현실은 늘 틀린 것이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무상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속도와 남은 양이 마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보다 돈을 더 세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은 마치 내 인생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은 원래부터 늘 변해왔습니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그 변화를 덜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흘러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다 지쳐버립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예전만큼의 지출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과 생각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이 간극이 바로 고통입니다. 현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실과 싸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무상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자식은 자라고 부모와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자식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기대하면 서운함과 외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자식의 변화 역시 무상입니다.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쯤에서 아주 짧은 관찰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은 같았나요? 몸 상태는 어땠나요? 생각은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이렇게 보면 하루 안에서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작은 관찰이 무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한 관찰만 있으면 됩니다. 무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끌고 가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고 지금 가능한 만큼 살아도 괜찮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왜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비교와 기대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리고 그 비교가 어떻게 또 다른 고통을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니라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비교가 더 교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노골적으로 경쟁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남의 삶을 훔쳐봅니다. 친구의 여행사진, 이웃의 세차, 지인의 자식 이야기 하나에도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뒤처진 건 아닐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교하는 순간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초조해지고 나보다 못하다고 느끼면 잠시 안도합니다. 이 오르내림 속에서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늘 피곤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비교는 특히 돈과 생활 수준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남들 다 하는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누려야지 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요, 실은 강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여행을 자주 다닌다라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의 삶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지금을 떠났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에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자리로 떠도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또한 돈에 대한 불안을 키웁니다. 실제로는 당장 큰 문제가 없는데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벌어도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기대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많은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돼 있어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자라야 한다. 노후는 이 정도로 준비돼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 기대를 따라오지 못할 때 마음은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와 기대가 모두 지금 이 순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비교는 늘 남을 향해 있고 기대는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기대에 빠질수록 현재는 비어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이렇게 현재를 잃어버린 마음에서 자랍니다. 잠시 멈추어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된 사람의 삶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연습은 비교를 억지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또 하나의 관찰 연습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행, 집, 돈, 자유, 건강,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비교에서 나온 욕망인가? 이 질문은 마음을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보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남의 삶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와 기대의 바탕에 있는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불안으로 끌고 가는지, 그리고 왜 붙잡을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내려놓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집착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비로소 손에 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손이 이미 굳어 있다는 점입니다. 놓아야 가벼워지는데 오히려 더 꽉 쥐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이렇게 조용히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집착은 물건 하나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체면을 지켜야 한다. 가족에게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이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은 겉으로 보면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에서 자라납니다. 존중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체면에 대한 집착은 특히 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비를 이어갑니다.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입니다. 집착은 늘 불안의 언어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나를 지키기 위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안전할 것 같고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붙잡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잃을까봐 두려운 대상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집착은 또한 과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모습, 한때 유지했던 생활 수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기억을 놓지 못합니다. 이 과거의 이미지가 현재의 나를 계속 평가합니다. 현실의 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 스스로를 밀어붙이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괴로움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은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집착이 풀리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 느슨해지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짧은 실천을 해봅시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나이에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긴장하게 하는가? 만약 긴장을 만든다면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집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책임은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필요한 것들이 또렷해집니다. 체면 대신 건강을, 과시 대신 안정을, 비교 대신 평온을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묻기보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왜 포기가 아니라 지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삶이 가벼워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포기하는 것 같고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인생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고 이제 와서 내려놓는다는 말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더 이상 나를 해치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아직 젊다. 아직 버틸 수 있다. 아직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의지가 되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능력이 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빠르게 가는 대신 안전하게 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내려놓음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넓게 펼쳐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깊어지는 삶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필요한 몇 가지가 남을 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돈에 대한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기준, 예전에 나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소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을 써도 불안하지 않고 쓰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가. 불교에서는 삶을 살피는 기준으로 고통이 줄어드는가를 봅니다.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려놓는 삶은 초라한 삶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단정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과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되고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잠시 작은 실천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억지로 했던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내키지 않는데도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 문장을 한 번만 진지하게 느껴보세요. 내려놓으면 이렇게 아주 작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선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한 가지 질문만 남겨보세요. 이 선택이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은 계산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게 합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면 선택의 결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빈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내려놓음이 어떻게 일상의 소비와 행동 속에서 연습이 될 수 있는지, 즉 어떻게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 공부는 따로 있고 생활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가야 수행이고 조용히 앉아야만 마음을 닦는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일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선택이 바로 소비입니다. 무엇을 사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개 필요해서 소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많은 소비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지갑이 먼저 열립니다. 이때 소비는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달래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이 위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깐은 기분이 나아지지만 곧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비는 반복되고 마음은 점점 더 둔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은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소비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무언가를 피하고 있는가?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소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멈춤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소비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유지해온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념은 금지나 억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냥 보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연습 하나를 제안해 봅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 단 30초만 시간을 둡니다. 그 30초 동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지출이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잠깐 잊게 하는가? 이 질문은 소비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진짜 이유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기록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오늘 쓴 돈 중 기억에 남는 지출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함께 적어 봅니다. 기뻤는지 외로웠는지 귀찮았는지 이 기록을 며칠만 해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반복되는 관찰에서 생깁니다. 정념 있는 소비는 삶을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줍니다.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돈은 나를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에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바꿔도 소용없지 않나요? 하지만 수행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한 번의 선택이 더 또렷해집니다. 작은 멈춤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소비 앞에서 깨어있는 연습은 곧 삶 앞에서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소비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감정, 특히 중년 이후에 더 또렷해지는 외로움이 어떻게 돈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크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함께 시작할 사람이 없다는 느낌,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을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는 공백으로 다가옵니다. 이 외로움은 울음을 터뜨리게 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조금씩 쉽게 만듭니다. 이런 외로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사거나 어딘가를 다녀오거나 사람들 속에 섞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처럼 보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자라는 감각을 잠시 잊기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은 시간을 채울 수는 있어도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나쁜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 역시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이며 밀어내거나 덮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우리가 관계와 존재에 대해 다시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공백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 합니다. 그중 가장 쉬운 수단이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외식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아서입니다. 또는 여행을 자주 떠나기도 합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는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순간 외로움은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지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소비의 연료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관계의 변화에서 옵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직장은 멀어지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아들기 쉽습니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연결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렇게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왜 나는 이럴까라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정념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입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바라볼 때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잠시 간단한 실천을 해봅시다. 오늘 혼자 있는 시간에 일부러 무언가를 채우지 말고 5분만 그대로 있어 보세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지켜봅니다. 불편함, 허전함, 초조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호흡과 함께 바라봅니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은 관계를 소비로 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돈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 봅니다. 산책, 차 한 잔, 전화 한 통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화려한 만남보다 조용한 연결에서 더 많이 녹아내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돈으로 덮으려 하지 않을 때 소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동안의 선택과 실수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마음에는 조용한 후회가 자주 머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속에서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특히 돈과 관련된 선택에 대해서는 이 후회가 더 날카롭게 남습니다. 잘못된 투자, 과한 지출,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과거로 끌려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머무는 마음은 지금을 살아갈 힘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선택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흔히 자비는 남을 향한 따뜻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독 엄격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도 경험이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수는 실패가 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도 못했나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이런 자기 비난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비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볼 수 없었고 그만큼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은 앞으로 나아갈 여유를 얻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이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의 소비 습관이나 투자 판단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심판합니다. 지금 알게 된 지식으로 그때의 나를 재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환경, 정보, 감정 상태를 모두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그땐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데 왜 자신에게만은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할까요? 자비는 바로 이 간극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짧은 실천을 해봅시다. 조용한 곳에 앉아 후회되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때에 너는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진심으로 말해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자비로운 태도는 현재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나치게 아끼거나 반대로 자포자기하듯 써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자비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를 가꾸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자비로운 태도가 어떻게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마음과 삶을 동시에 가볍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에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소비 습관을 한꺼번에 고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언제나 작고 반복 가능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크기의 실천이 쌓여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돈, 외로움,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모든 주제는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연습입니다. 매일 할 수 있고 하지 못해도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도 되는 연습 말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 돈이나 미래 생각이 올라올 때 멈추어서 숨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만 주의를 둡니다. 이때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이 오면 생각이구나 하고 놓아줍니다. 불안은 대개 미래로 튀어나가는데 호흡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놓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지출을 행동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행동 하나를 먼저 해봅니다. 예를 들어 5분 산책을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짧은 전환은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연습은 충동과 선택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세 번째 실천은 하루를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한 가지만 묻습니다. 오늘 나를 조금 편안하게 만든 선택은 무엇이었나? 돈을 쓰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고 무리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은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네 번째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비교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문장은 비교를 억누르지 않고 방향을 되돌립니다. 남의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이 인정이 쌓이면 삶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 모든 실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놓쳤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완성이 아니라 익숙해짐이라고 봅니다.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는 흔들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너무 다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도 좋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도달하게 되는 상태, 즉 더 이상 크게 불안하지 않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마음에 대해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보다 무엇이 없어도 괜찮은지가 중요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위치, 더 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 없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체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성숙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안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준비가 모자라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돌아보면 불안의 핵심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꼭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집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에 말할 수 있는 진짜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은 통장의 숫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급하지 않고 남의 삶을 헐끗거리지 않으며 지금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있어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그래도 돈은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지 삶의 의미를 증명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바뀌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관조를 해봅시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없어도 괜찮았던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꼭 사지 않아도 됐던 거,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됐던 태도, 말하지 않아도 됐던 변명,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삶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체력도 역할도 속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만큼 깊어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의 깊이, 관계의 온기,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이 깊이가 있다면 삶은 빈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삶을 더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알아차립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방향을 다시 지금으로 돌립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돈으로 덮지 말고 숨을 고릅니다. 이 모든 선택이 쌓여 하나의 태도가 됩니다. 삶의 후반부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반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가 조용히 이어질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풍요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과 함께 평온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